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쾌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 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텍스트 2장 1절에 앞부분, 특히 첫 문단을 중심으로 화이트헤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 자신의 철학, 유기 철학 또는 과정 철학은 플라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원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사물에 개입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일단 간략히 플라톤의 어떤 그 존재 분석과 같은 문맥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새겨라.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문명사 쪽으로 발전을 했죠. 그걸 조금 이제 변형시켜서 그 철학을 재구성하면 뭐 유기철학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그건 좀 사소한 얘기인 것 같고, 적어도 플라톤의 근본 관념들을 이용해서 좀 변형시켜서 나 자신의 철학을 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플라톤 전통을 따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이제 저도 자신은 주장하고 있었죠.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플라톤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데아론인데 왜 플라톤이 그런 이데아의 사상을 이 철학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골치 아픈 이데아를 왜 끌어들이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진리 추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명제가 갖는 어떤 가치이죠. 인식적 가치단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사물을 파악했는가 못했는가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허위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니까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반복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어제 알았던 것이 다시 오늘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의 내용이. 불변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려면, 진리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으로 불변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유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달할 수도 있고 후세에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과학은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 그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밖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응하는, 그 진리로 구성된 명제에 상응하는 사태가 외부 세계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꿈이 돼버리잖아요. 몽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세상은 뭐 끊임없이 변하는데 나 혼자 변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플라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의 어떤 토대, 그 뿌리가 되는 무엇인가가 세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럴 거냐. 그걸 적어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서양의 철학만이 아니라 서양의 과학 또한 플라톤적 이념을 따르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 내에서 변하지 않은 반복되는 요소를 붙잡으려는 노력이에요. 흔히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과학에서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거에 반복됐던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느 어떤 사태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때의 법칙, 자연 법칙, 그것 또한 형상 이데아들의 어떤 결합체예요. 이데아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뭐 서양 철학은 적어도 서양의 과학 학문사가 플라톤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화이트헤드만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이번 시간에 강의하실 주요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대로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터인데, 특히 화이트헤드가 왜 영원한 사물 또는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특이한 개념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존재를 적어도 말하려고 하는가.
서양 철학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개성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밖에 못 봤죠. 영원한 객체라고 걸 놓고 첫 문단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고 다만 자신의 철학이 플라톤 철학을 개성하고 있단 말이죠. 플라톤 철학을 개성한다는 의미는 그걸 그냥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명 사회 발전의 과정을 반영시켜서 변형시키고 있다. 내 철학은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일종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 이어서 그럼 두 번째 문단 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다음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러나 이 책은 플라톤 저작의 단순한 주저서는 아니다. 문제의 존재, 이건 현실적 존재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사물 또는 플라톤이 형상으로 인정했을 법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했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해서 영원한 객체라 부르는 건 아니다. 그냥 더 많은 어떤 영원한 객체들을 나는 더 추가해서 인정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톤 시절에는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자, 침대의 이데아, 인간의 이데아, 강아지의 이데아는 있다. 그러면 먼지의 이데아는 있느냐? 뭐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존재들도 전부 다 이데아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YT에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사물이 관여합니다. 플라톤 용어로 말하면 이데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데아란 용어도 근대 철학에서 주관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의 나의 목적에 비춰볼 때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매우 크다. 어쨌든 이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그 결과 모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자, 이데아라는 용어는 근대 철학에서 주관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었어. 이때의 근대 철학에서 이데아, 영어 원어는 같아요. 표현은.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이걸 플라톤이 이걸 형상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의 표기를 우리말로 그냥 이데아 이렇게 표기하죠. 이데아라고 표현하죠. 플라톤의 독특한 의미로 이데아를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근대 오면 이데아란 말이 이런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 실제의 어떤 본질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감각하면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지각을 하면 말이죠. 머릿속에 받아들이면 이 머릿속에 이것에 상이 생겨요. 상.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이미지를 복사해 갖는 것, 그걸 관념이라고 했어요. 아주 소박한 의미로. 이걸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의 사유 내용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들 하나하나를 다 관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빨간 자동차가 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럼 빨간 자동차를 봐요. 그럼 자동차의 형상, 다양한 어떤 색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게 내 이제 감각이 바뀌겠죠. 자, 이거를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감각. 그런데 내가 뒤돌아서요. 그걸 보고 나서 머릿속에 그러면 잔상이 남죠. 색깔도 생생하고 지금 말이죠. 방금 봤으니까. 그 형태도 아름답단 말이죠. 자동차가 멋있어. 그때 남겨지는 그 상, 그거를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관념이라고 했어요. 관념. 그러니까 감각 인상의 흉의 표현하자면 감각적 인상, 내가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그 사태 말이죠. 이것의 복사, 카피, 복사된 것을 관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의 온갖 내용들은 전부 다 관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관념의 형태로. 어제 경험했던 어떤 친구의 모습, 어제 먹었던 어떤 음식의 모습, 이게 전부 다 관념의 형태로 나에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 뜯어보면 다 관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 속에서 있는 실제가 아니라 내가 보든 안 보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비로 생기는 주관적 즉 의식의 내용입니다. 밖에, 내 의식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하고 나서 그것을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의 나의 목적에 비춰볼 때 나는 지금 영원한 객체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란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그 결과 도대체 이데아라는 건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도 한참 부연 설명해야 되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 자체로 명료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오해를 낳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다시 요약하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영원한 사물, 영원한 객체는 플라톤이 말한 형상, 그것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데아라는 말을 쓰지 않는 까닭은 그 말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가운데 명료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 말을 쓰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안 쓰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사물 또는 영원한 객체라는 말을 쓰는 거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후반부로 가봅시다. 그럼 또 역시 또 하나 비교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비판적 실질론자들이 사용해온 본지전 용어도 나의 의도와는 다른 그들 나름의 용법을 연상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나는 이 절의 앞에서 플라톤적 형상이라 불렀던 것을 이제 영원한 객체라는 말로 부르기로 하겠다. 뭐 영원한 객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혹 뭐 가능체, 뭐 어떤 가능한 것이라는 용어가 어쩌면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오해의 소지가 적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처음부터. 비판적 실존자들이 사용한 본질한 용어도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쓸 수는 없겠다. 왜? 이건 역시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학에 이렇게 관심이 높지 않은 사람들 또는 뭐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선 이해가 없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은 나왔으니까 이 말에 간단한 의미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이건 실제론이라는 것을 조금 수정한 거예요. 실제론은 뭐예요? 실제론은 관념론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이건 기본적인 의미가 인식 대상은 그 자체로 인식 행위와 관련 없이 존재할 수 있다. 또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주의 주장을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그 빨간색은 나의 인식 행위, 그 감각 행위와 독립해서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독립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빨간색의 실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에 대한 실제론적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보니까 비로소 빨간 것일 뿐이다. 내가 안 보면 빨간 게 사라진다. 적어도. 근데 물론 그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 않냐? 아니, 그걸 보는 사람 자체가 없다 한번 해보자. 그럼 빨간색은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감각이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이 안 보면 강아지가 보지 않냐? 강아지는 빨간색 못 봐. 그럼 빨간색은 뭡니까? 우리 감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죠. 감각 행위에 의존해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관념자가 됩니다. 빨간색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감각 행위에서 적어도 만들어지고 있거나 그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다. 라고 하면 관념론자가 되고 아니야, 그 자체로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실제론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론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빨간색이 실제로 있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빨간색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인간의 감각작용의 어떤 그 효과로 생겨나는 어떤 부산물인 것 같단 말이죠. 물론 빨간색을 일으키는 어떤 물리적인 구조, 어떤 힘의 전달이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빨간 그 자체가 있다라고 보는 건 어려워. 빨간 그 자체가 있다라고 보면 그건 너무 소박해. 너무 상식적이야. 소박하다. 나이브하다. 너무 커먼 센스다 말이야. 나이브한 리얼리즘. 소박한 실존적. 이건 고대나 중세 철학자들은 대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상식적이죠. 커먼 센스에 속한단 말이죠. 까만색 빨간색이 있지 당연히. 뭐 악취도 나는 건 그 냄새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거지 뭐 내가 만들어낸 거야? 아니야. 다 인간이 감각하는 모든 존재, 모든 특성은 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소박한 실제론입니다. 상식적 실제론. 그런데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과일 뿐이고
그 자체는 어떤 힘의 이동이 있을 뿐이야. 어떤 물질들의 어떤 파장이 있을 뿐이야. 그 자체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라고 하면서 소박한 실제인이 믿고 있던 믿음의 일부분을 비판해서 수정하는 그런 입장이 생겨나요. 그 입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감학하는 성질은 뭔데? 그건 이런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의 본질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감각을 때려서 다양한 성질들을 빚어내고 있단 말이죠. 다양한 성질, 감각 성질, 뭐 색, 맛, 냄새, 향기 말이죠. 이런 것을 빚어낸단 말이죠. 이걸 빚어내는 본질적인 어떤 요소가 사물 자체에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실제로서 있다. 다만 이걸 우리는 이런 다양한 어떤 기호의 형태로 파악할 뿐이다. 이렇게 한 게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론이 갖고 있던 이런 소박한 성질들을 비판적으로 거부하고 어떤 나머지 뭔가가 있단 말이야, 밖에. 변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자체로 갖고 있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주장을 비판적 실제론 이렇게 불러요. 굳이 이래 쪽에 주창자를 들려면 20세기 초반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화이트헤드보다 조금 선배였던 사람들이에요. 조지 산타야나, 또 로이 우드 셀라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각기 자기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묶어서 그냥 비판적 실제론인데 그 내용은 소박한 실제론의 그 소박성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좀 바꿔놓은 그런 이제 실제론적 입장을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질이라는 말은 그래서 감각과는 무관한 거예요, 저거는. 적어도 우리가 직접 파악하는 어떤 그런 색깔, 맛, 이거는 적어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영원한 객체라는 것을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영원한 객체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말 또는 이데아라는 말, 형상이라는 말 이런 거 다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버리고 유사한 특성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영원한 객체라는 말을 쓰는 거다. 그렇죠?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면 가능체. 이건 그냥 하나의 제안입니다. potentials라는 표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도 의미입니다. 플라톤 하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론자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영원한 객체라고 화이트헤드는 부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그 실제론이 우선 먼저 존재론 쪽으로 앞서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지금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보면 1차적이고 더 앞서 있는 거죠. 근데 화이트헤드는 어떻게 보면 영혼적 객체가 더 실제하는 게 아니냐.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하려면 우리가 텍스트를 조금 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객체는 스스로 존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론적 원리에 하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존재는 어디에 뿌리박고 있다? 현실 세계나 현실적 주체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형상처럼 초월적 실제일 수 없어요. 이미 어떤 현실적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신입니다. 신의 경험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만 실제일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추상적인 그 형식 그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영원한 객체를 실제라고 부를 수 있긴 있는데 그때의 의미는 독자적인 실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스스로 존립하는 실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실제, 다른 현실적 존재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 또는 본질, 굳이 본질이라는 말 쓰고자 한다면.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객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현실적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원한 객체가 그 뿌리로서 자기 바탕을 갖고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제론적으로 영원한 객체가 앞선다고 할 수는 없고 굳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던진다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영원한 객체와 현실적 존재는 같이 존재하고 있다. 서로를 근거 지어주는 점에서 서로의 근거가 된다.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이 얘기는 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충분한 답변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객체는 우주의 순수한 가능체이며 현실적 존재들은 이러한 가능체들을 영원한 객체들은 말이죠. 제각기, 시현, 현실 속에 구현하는 가운데 서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들은 서로 다른 영원한 객체를 구현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특정한 성질에 의해서 다른 거 달라지는데 그 성질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에 의해서 각각의 현실 존재는 다른 것과 구별되게 이르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인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시간적 세계의 어떠한 특정의 현실적 존재와도 필연적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는 모두 영원한 객체라 불린다. 좀 말이 어려워요. 여기서 그에 대한 개념적 인지라고 하는 말이 우선 어렵죠. 이거는 좀 쉽게 딱 말을 바꾸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존재.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간색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빨간색을 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생각할 수 있죠. 다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한 객체입니다. 내 친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내 친구. 그런데 내 친구의 생생한 존재 그 자체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죠. 그 친구의 여러 특징들을 복합하면 모사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친구 머리빛깔이 이래. 눈 형태가 이래. 그 친구는 코가 커. 그 친구는 뚱뚱해. 다양한 형식적 특성들을 내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살아있는 그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식, 성질을 구성한 요소들. 그것들이 다 영원한 객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 사물의 무수한 다양한 특성들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있는 요소가 영원한 객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다 그것들을 따로 추출해서 추상적으로 뽑아내서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 상을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추출해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모두 영원한 객체다. 그때 이렇게 할 때 특정한 현실적 존재와도 필연적 관련이 없는 이 말은 굳이 구체적인 현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빨간색을 생각하면서 굳이 빨간 사과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빨간색은 머리 떠올리시죠. 원을 생각하면서 굳이 저 앞에 있는 동그란 시계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 그것들을 전부 다 영원한 객체라 부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 전통적으로 문제되어 온 개별자하고 보편자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원한 객체는 보편자에, 그 현실적 존재는 개별자에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해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일치합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화이트헤드는 그 보편과 특수 또는 개별과 보편의 그 구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려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수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래서 그 구별 자체를 그냥 온전히 자신의 철학에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마 그 시청자들은 알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특수와 보편, 개별과 보편 존재론에서도 쓰이고 논리학에서 쓰는데 무슨 존재 얘기만 하죠. 논리학은 우리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단 볼 수 있으니까. 개별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쪼개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쪼갤 수 없는 individual thing. 그렇죠? 쪼개지 못하는 사물, 이걸 개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분필도 개별자입니다. 여기는 탁자도 개별자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하나하나를 개별자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개별자들이 공유한 어떤 특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필과 여기 앞에 있는 이 벽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얀색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흰색이라고 하는. 그건 보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자들이 공유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 것. 이거를 보편이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개체에서 반복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성질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보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현실적 존재와 영원한 개체로 옮아가 봅시다. 그러면 영원한 개체는 보편이고 반복되니까 하나하나의 현실적 존재는 그건 개체다. 그건 고유한 어떤 존재를 갖고 있으니까 특수한 것이니까 일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그게 온전히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의 문맥에서 이걸 얘기해버리면 얘기가 어려워집니다. 적어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만 염두에 주세요.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개별과 보편이 YTD의 현실적 존재와 영원한 개체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구별법은 아니다.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영원한 객체는 항상 현실적 존재들을 위한 가능태이다. 그러니까 그것들 현실적 존재들을 규정하는 어떤 특성으로서 말이죠. 그러나 그 본질상 그것은 개념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서 이 개념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그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시간적 세계의 임의의 특정한 현실적 존재로의 그 물리적 진입과 관련하여 중성적이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영원한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의 빨간색일 수도 있고 내 비옷, 우이 말이죠. 빨간색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식탁에 있는 사과의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빨간색은 스스로 내가 사과의 색이 돼야지. 난 우이의 색이 되겠어. 나는 자동차의 색이 되고 싶어.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빨간색일 뿐이에요. 그 자체로. 그럼 그걸 구현하는 건 누구냐? 현실적 존재입니다. 현실적 존재가 난 빨간색을 내 색으로 취할래. 현실적 존재가 그냥 나는 원형을 내가 형태로 취할래.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개체가 스스로 마치 자기 어떤 움직이는 뭔가가 되어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가 그것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중성적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개체는 선택권이 없다.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들이다. 이것은 임의로 이 세계에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개체는. 그 선택성을 갖는 것은 현실적 존재고 그것들은 다만 선택될 뿐이다. 멍하게 있다가 중성적이기 때문에. 가능태는 소요성과 상관적이다. 소요성의 의미는 말이죠.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또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가능태라는 말은 현시태와 대비되는 표현이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 가능한 것의 존재 방식을 얘기한다. 소요성과 소요성은 그 데이터이죠. 주어짐 또는 영어로 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the given 주어지는 것 말이죠. given 주어짐 수동태로 쓴 거예요. 수동태로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흔히 영어 번역하면 그렇게 하죠. 분사 형태에다가 앞에 관사 붙여서 주어지는 것들 그렇게 데이터를 얘기하면 데이터 또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객체들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실현주의에서는 객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파악이 돼야 돼요. 현실 존재 그놈을 파악해줘야 비로소 현실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요돼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 받아들이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성에 의하면 지금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을 수도 있지만 선택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선택 못 받았지만 선택받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이거를 소요성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주어져 있긴 하지만 한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구체적인 경험을 바꾸면 내 앞에 있는 사과가 빨간색이지만 그게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채 익지 않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빨간색이 아니지만 지금 푸르스름하지만
빨간색일 수도 있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그 자체가 뭔가를 결정해서 스스로 구현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성적 존재. 자기를 스스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서 구현되는 존재.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후반부. 소요성과 가능태가 모두 다수의 가능적 존재를 떠날 때 의미를 잃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들 가능태가 영원한 객체다. 그러니까 소요성, 가능태, 영원한 객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말이다.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는 그 자체가 가능태이면서 소요되어 있는 것이다. 주어져 있는 것이다. 뭐 정도의 의미입니다. 가능태와 소요성을 떠나서 그걸 별개로 하고 새로운 현실적 사물에 의한 대체 과정에 있는 현실적 사물의 결합체란 존재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물의 출현입니다. 출현. 이걸 뭐 생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표현하건. 이런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까닭은 가능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가능성의 존재. 곧 가능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구현한 것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게 새로운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 그러나 실현될 수 있는 무엇, 그게 있어야 이 세계에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것이 실현되어 버렸어. 더 이상 가능한 거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 실현되어 버렸어. 더 이상 뭐 실현될 게 없잖아. 그럼 다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죠. 그런 존재로 이 세계를 이해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기계론자들 그래요. 기계론자들이 보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운동들의 어떤 이합 집단에 따라서 이 세계에 다양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얘기하지만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계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계적인 운동에 의해서. 비록 지금 그게 다 현실화해서 벌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벌어질 그 사건의 추이가 쫙 결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시간은 거기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아직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사태가 이미 다 일어나도록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그런 거 있죠. 왜? 당구장에서 그 당구대 위에다가 공을 놓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당구공이 맞은 그 힘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결정되죠. 만약 거기에 공기 저항과 밑에 바닥에 어떤 그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내가 친 공은 그 운동의 방향과 크기가 영원히 결정될 겁니다. 근데 거기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 결정에. 그렇죠? 그런 세계를 꿈꾼 것이 바로 기계론이에요. 기계론. 그 세계에서는 가능성이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해요.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완결적으로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다만 아직 시간적 축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다 결정된 거란 말이야. 가능태가 없는 세계 어떤 면에서 기계론의 세계는. 근데 이거를 더 명료하게 한마디 표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파르메이드 같은 사람은 그래요. 변화하는 거 다 착각이단 말이죠. 그건 실제 존재가 아니다. 그건 당신의 일루전, 환상일 뿐이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는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철학을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가능태라는 표현을 빌어서. 근데 물론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했던 최초의 철학자는 화이트헤드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가능태를 통해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최초로 적어도 그 파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화이트헤드는 그걸 부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어떤 그 존재가 생겨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태가 없으면 정적인 이론적 우주가 된다. 그 다음에 있죠. 이와 다른 가설을 택할 때, 즉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능태의 존재를 거부할 때 얻어지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태라는 하나도 있지 않은 정적인 이론적 우주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가능태라는 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능태가 없어지면 변화를 얘기할 수 없고 그건 정체된 우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형태는 파르메이드스의 존재론이고
근대로면 기계론도 또한 이런 이론론의 이런 정치적인 우주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현실적 존재의 자기 창조, 생성이죠. 합생이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말이죠. 영원한 객체의 활동, 기능은 뭐냐? 현실적 존재 속으로 그 영원한 객체가 들어오는 거다 말이죠. 진입이라는 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진입이라는 말은 조금 그래요. 영원한 객체가 스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 존재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영원한 객체는 현실적 존재의 생성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 가능태에 의해서만 기술됐다. 그래요. 영원한 객체는 가능성으로서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분석은 다만 다른 영원한 객체만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은 순수한 가능태다. 이 순수한 가능태는 아까 얘기했었죠. 실질적 가능태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이건 스스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실 존재가 선택해 주어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순수한 가능태, 실질적 가능태가 구별된다 했었고 그 다음은 밑에 두 번째 문장 말이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영원한 객체를 분석하면 거긴 뭐가 드러난다? 다른 영원한 객체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분석하면 뭐가 나와요? 개념을 분석하면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정의를 분석하니까 뭐가 됐어요? 다른 개념이 나왔죠. 그죠? 정의라는 개념을 분석하면 평등, 분배 이런 식의 개념이 튀어나와요.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객체를 분석하면 그것을 구성하는 보다 단순한 영원한 객체를 튀어나와요. 물론 그건 끝에 가면 가장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객체 중에는. 가령 화이트에 따면 원. 그건 가장 단순한 영원한 객체입니다. 빨간색, 빨강 그 자체. 그건 단순한 영원한 객체입니다. 사과, 요거는 복합적인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영원한 객체로서의 사과라고는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럼 거기는 뭐 형태, 뭐 크기, 뭐 또는 뭐 색깔, 뭐 다양한 것들 구성되어 있겠죠? 그걸 다 뜯어보세요. 그럼 색깔, 형태, 이렇게 뭐 크기, 뭐 무게 다 분석될 수 있죠. 그거 다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영원한 객체를 분석하면 뭐 색깔, 빨강, 뭐 푸르스름한 것, 구형, 무게, 150g 이렇게 분석될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객체를 분석하면 다른 단순한 영원한 객체가 나온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영원한 객체가 있고 단순한 영원한 객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복합적인 사물이 있고 단순한 사물이 있듯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후반부로 갑시다. 진입이라는 말은 수로 어떤 영원한 객체의 가능태가 특수한 현실적 존재의 한정성에 기하면서 거기서 실현되는 특수한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영원한 객체가 특정한 사물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영원한 객체가 특정한 사물의 한정성을 이룬다. 한정성의 요소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과 얘기했으니까 계속 사과 얘기합시다. 사과가 빨갛단 말이죠. 빨간색의 영원한 객체는 그 사과 속에서 빨간색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강수의 빨간색은 자동차의 빨간일 수도 있었고 우비의 빨간색일 수도 있었고 사과의 빨간색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례에서는 사과의 빨간색으로 뭡니까? 특수한 것으로서 특수한 사과의 빨간색으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입해서. 근데 그때 그 구현의 방식을 진입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진입이라는 말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은 좋지 않은데 영어로 바꾸면 ingression, 안으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객체가 스스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늘상 얘기했지만 그거는 현실적 존재가 그걸 끌어당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움직일 동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순수한 겁니다. 충성적인 것이고. 그래서 진입이라는 수로는 뭐 이렇게 한 거다 했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을 쓰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부연 설명하는 거고.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현실적 계기는 그 형상적 구조에서는 어떠한 미결수도 갖지 않는다. 이 형상적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꽤 됐는데 이건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기 생성 속에 있는 지금 생성하는 중에 있는 현재적인 사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현재제가 생성할 때는 말이죠. 생성 중에 있을 때는 어떠한 미결정수도 갖지 않는다. 가능태는 실현된 것으로 변해 있다. 여기서 가능태라고 하는 말과 현실적 계기라고 하는 말, 즉 현실태라는 말을 대비시키고 표현하는 건데 현실적 계기는 형상적 구조 사실 미결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 완결되지 않았죠.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미결성성이 많이 들어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미결성을 갖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객체와 대비시켜서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자체로 아무런 미결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수한 영원한 객체에 비추어 보면 현실계는 완전히 결정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예요. 오해를 낳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현실계는 현실태이고 영원한 객체는 가능태다. 가능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미결정성을 갖고 있다. 현실태는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미결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 대비시켜서 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영원한 현실적 존재 속에 현실 계기가 생성 중일 때는 아무런 미결성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 계기는 어떤 미결단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완전한 결정 사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가능태에 대비해서 순수한 가능태는 완전히 열려있는 아직 오픈되어 있는 그런 가능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적 계기는 그 가능성에서는 닫혀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일제로 통일할 것인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 계기는 어떤 미결정성도 없는 완전히 결정된 사태라고 하는 말은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 오해를 낳기 쉬운 표현이에요. 다만 순수한 영원한 객체, 순수한 가능된 영원한 객체 대비시켜 볼 때 미결정성은 없다라고 대비시켜서 표현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 아나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는 창조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양한 존재 기초의 존재란 건 뭔가? 그건 어떤 특정한 한정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거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형태를 띠기 전에는 뭐였냐? 그건 무한정자다. 한정이 안 돼 있는 것. 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구별이 안 돼요. 거기는 다 같은 거예요. 동일 지평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의 어떤 특정한 형식을 띠고 나타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자는 한정성이 없는 것, 그래서 균질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띄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개체들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면 굳이 역자면 여기서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힘, 에너지 그 자체는 아직 특화되지 않은 거니까 그냥 힘일 뿐이니까 그건 무한정자고. 그다음 거기서 영원한 객체에 가서 그걸 특정한 에너지를 바꿔준단 말이죠.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로. 그러면 그건 한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자, 무한정자의 그 개념적 구도는 아나시만드로스, 그 다음은 플라톤, 그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해서 연이어온 그런 어떤 개념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플라톤에 오면 플라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플라톤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에 보면 우주론 후기 저술입니다. 60 넘어서 쓴 책이 70 가까이 돼서 쓴 책일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게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들의 세계,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을 받아서 구현되는 이른바 그 수용자. 이걸 뭐 용기라고 과거에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어떤 공간입니다. 공간 또는 뭐 어떤 모체, 매트릭스. 이게 영어로 바꾸면 리셉터클이라고 그래요. 리셉터클, 그러니까 수용자, 이게 뭐 다양한 규정을 받아들이는 자, 한정성을 받아들이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신이 있어, 신. 제작자라고 제작자, 데미우르고스, 디미어즈. 그래서 이데아, 수용자, 신. 화이트헤드는 영원한 객체, 창조성, 신. 구도가 똑같아요. 이 점에서. 이 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구도를, 우주론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변형시켰지. 그 관계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 점에서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도는 플라톤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진료 형상으로.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신이 있어요. 사유의 사유. 부동의 동자. 있어요. 똑같아요, 구도가. 중세로는 똑같습니다. 중세 유대 기독교. 보면 똑같이 나타나요. 신은 무로부터 창조했다. 그거 후세에 생겨난 개념이에요. 모호한 무질서 속에 있었어요. 그걸 질서 지은 자가 신이에요. 유대의 고전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 구도는 영원한 객체, 창조성, 신이라고 하는 우주론의 기본 요소, 형성 요소는 플라톤에서부터 더 거슬러 나가면 물론 아까 말한 아나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와 한정자의 대비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대 신학 반복되어 온 요소입니다. 구도가. 다만 그 역할과 기능에서 상호 관계에서 조금 변질되어 왔어요. 화이트는 그걸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부분에서 봤죠. 나는 플라톤 철학을 수정해서 유교 철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서양의 오래된 고전적 사유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화이트들은 누가 뭐래도 서양 철학자입니다. 동양 철학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막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개념적 구조상, 적어도 사유의 구조가 서양 철학자입니다. 물론 직관 내용이 비슷하긴 해요. 오늘은 화이트헤드가 영원한 객체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 몇 가지를 짚어봤어요. 형상이란 말이 조금 초월적이어서 부적절하다. 본질이란 말도 내가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다. 근데 관념, 아이디어란 말은 너무 주관적 스치가 난다. 그래서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굳이 영원한 객체를 달리하라면 가능체 정도는 바꿀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좋긴 하지만 나는 일단 영원한 객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객체가 이 세상을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다고 나는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강의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실는지요? 네, 다음 강의는 우리가 오늘 몇 개 못했죠. 유사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것이냐를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영원한 객체가 하는 기능,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